이 아이도 나처럼 되겠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이 세상으로 던져지겠지. 빗소리. 이청해. 두 번 다 56,000원이었다. 이번 주일에는 몇 점 팔리지가 않았다. 아주머니는 전자계산기를 밀어놓고 손금고를 열었다. 구겨진 돈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거기에서 5,000원권 한 장과 1,000원짜리 한 장을 골라내고 자기 주머니의 돈뭉치에서 10,000원짜리 5장을 빼내어 고액함부터 차례로 한 다음 아주머니는 그것을 명희에게 주었다. 너무 적었다. 그러나 팔리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랴. 명희는 이것으로 한 주일을 살 계산을 해보았다. 도무지 예산이 서지 않았다. 그 돈 중 반 정도는 다시 재료를 사야 하고 동생 명순의 운동화도 한 켤레 사줘야 하는 데다 옆방 희주 엄마한테서 꾸어 쓴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러면 얼마가 남는가? 명희는 한숨이 나왔다. 아무리 아껴 쓰려 해도 쌀과 연탄이 있는 한 도무지 돈은 깨지지 말아야 하는데도 그것들은 매일처럼 고개를 쳐들고 눈치를 보다가 달아나곤 했다. 그러나 언제나 예상보다 앞당겨 돈이 떨어졌으며 그럴 때마다 희주 엄마가 희생물이 되곤 했다. 명희는 받은 돈을 반듯하게 펴서 반으로 접어 동그란 레더 핸드백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거리로 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하얀 글씨의 민들레 수혜점 유리문이 서너 번 흔들리다가 제자리를 차 앉았다. 명희는 고개를 숙이고 거리를 걸었다. 집을 나올 때의 생각은 길거리에서 서성대지 말고 곧 동대문의 해바라기 시장으로 가서 재료들, 누비단과 레이스와 리본 등을 사가지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동대문으로 곧장 가지 못하고 자꾸 이리저리 거리를 헤매다녔다. 공중전화 박스가 보일 때마다 유리문 안의 물체를 흠모하듯이 몰래 쳐다보곤 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무슨 볼일이 있는 것처럼 삼가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어떤 볼일이 생각난 것처럼 이가 쪽으로 되돌아오고 또 두고 온 물건이 있는 것처럼 삼가 쪽으로 다시 걸어가곤 하였다. 그렇게 몇 번 한 후에 봄옷이 산뜻하게 진열되어 있는 양품점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연두빛 블라우스가 다른 옷들 사이에서 상큼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볕들은 검은 하늘에서 보석가루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피터팬과 함께 날아가고 있었다. 시원했다. 두둥실 떠가는 기분은 매혹적이었다. 옷은 길고 풍성해졌으며 초여름밤의 대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싱그러웠다. 주인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연두빛 블라우스를 입고 만화 영화에서처럼 피터팬의 손에 자기 손을 얹고 나란히 날아가던 환상에서 그녀는 깨어났다. 그녀는 양품점을 뒤로 하고 걸으며 피터팬을 생각했다. 그러자 갈등이 사라지며 전화를 하자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아직 좀 시간이 이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이 점심을 먹자. 명희는 그 생각을 해내자 너무 반가워 재빨리 지하도 입구에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 마음이 설레어 심호흡을 한번 했다. 그런 후에야 흥식이 근무하고 있는 출판 보급소로 다이얼을 돌렸다. 천천히 그러나 틀리지 않게. 언제나 이 순간만 되면 명희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뛰고 조마조마해진다. 사실은 자신이 동대문으로 빨리 가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를 쏘다녔던 것은 바로 그 흥식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다. 시내에 나온 김에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요즘 들어 부쩍 더 퉁명스럽고 내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그리고 차를 마시더라도 비용은 명의 쪽에서 써야 하므로 그녀는 머릿속으로 돈 계산을 하며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니 희주 엄마한테 꾸어 쓴 돈은 양해를 구하고 다음 주에 갚을 수도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히 흥식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띡띡 하는 신호음 끝에 덜커덕 신호가 떨어졌다. 명희는 바짝 긴장했다. 혹시 흥식은 나가고 없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떤 날은 일찍 나가고 어떤 날은 오후가 되어서야 나간다. 그는 온갖 책들이 찍힌 팜플렛을 가방에 가득 넣고 사무실이나 학교나 주택가 주변을 빙빙 돌아다닌다. 아가씨가 나왔다. 명희는 흥식을 바꾸어 달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대체로 남자들의 소리였다. 그 소리를 가르고 아가씨의 날카로운 소리가 송곳처럼 명희의 귓속을 쑤셔왔다. 누구요? 하고 되묻는 소리였다. 명희는 깜짝 놀라 수화기를 얼굴에서 10cm쯤 떼었다. 언제나 이 아가씨는 소음 속에서 이렇게 불손하다. 박흥식이라는 이름을 2번 더 분명히 말하고 이쪽이 거여동이라고 꿀림없이 밝혔을 때에야 아가씨는 바꾸어줄 기색이었다. 기다려보세요. 던지듯한 말투와 수화기를 함부로 내려놓는 기척. 박흥식 씨 전화요. 하는 먼 소리 끝에 드디어 전화 바꿨습니다. 박흥식입니다. 하는 목소리가 의젓이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런 때 특히 전화를 통해서 들으면 사뭇 다른 사람의 소리로 들렸다. 명희는 이럴 때마다 부장이나 무슨 상무, 이사와 같은 존경할 만한 지위를 갖춘 장래의 남편 흥식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사무적이고 정중하고 개인을 떠나 사회 속에서의 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목소리였다. 명희는 그 존경스러운 목소리에다 대고 저예요 하고 공손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뜸 실망한 듯이 어디야? 하고 보통의 목소리로 돌아왔다. 명희는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종로인데요. 나온 김에 한번 만나고 가려고요. 하긴 나 지금 바빠 라든가 전화 끊어 라고 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다. 그는 무슨 기분 성치 않은 일이 있을 때면 대뜸 그런 말을 보내왔고 모처럼 자기 쪽에서 전화를 해놓고서도 주인집 방으로 쫓아간 명희에게 첫마디에 나 오늘 15,000원 손해봤어 라든가 내가 너 때문에 얼마 손해본지 알아? 하기 일쑤였다. 왜요? 혹은 어떡하죠? 하고 대꾸하면 그런 일이 있어 라든지 끊어로 전화는 끊어지곤 했다. 또 일이 어떻게 되어 다방에 가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 내가 미쳤니? 내가 왜 일 없이 내 돈 800원 내고 다방에 앉아 차를 마시느냐고 하는 것이 그의 어투였다. 나 지금 바쁜데 어딜 가야 해. 역시 흥식은 끊을 기색이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어서 귀찮아서 따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정작 어디 갈 데가 있는 것처럼 들렸다. 잠깐도 안 돼요? 곧 점심시간이잖아요. 사실은 오늘 수혜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이나 같이 먹었으면 해서요. 명희는 쫓기듯이 얼른 그렇게 본론을 털어놓았다. 수혜점에 갔었다는 말과 점심이나 같이 먹었으면 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흥식은 금방 알아차린 듯 태도가 누그러지면서 그러나 마지못해 승낙한다는 투를 버리지는 않으면서 그래? 그럼 솔다방에 가서 기다려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엎질러진 물이다. 돈 생각은 하지 말자 하고 명희는 생각했다. 비싼 것만 먹지 않는다면 설렁탕이나 칼국수나 못하면 갈비탕 정도까지 먹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 열심히 일하면 메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명희는 솔다방에 가서 흥식을 기다렸다. 동대문 시장엔 오후에 가야겠구나. 그리고 밤샘을 해야 하리라. 솔다방의 계산대에는 담뱃갑에 솔자와 똑같은 글자체에 솔이라는 글자와 역시 솔 담뱃갑에 그려져 있는
소나무의 도안이 그대로 옮겨 그려져 있었다. 소나무 밑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솔바람이 윙윙 불었다. 아버지에게서는 술 냄새가 풍겨왔다. 마른 잔디 사이로 파릇파릇 냉이가 돋아나고 있었다. 명희는 나무 꼬챙이로 그것들을 후벼파기 시작했다. 윗대강이는 조그마했는데도 밑뿌리는 실하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 잘 캐지지 않았다. 우리도 떠나야겠어. 아버지의 말이었다. 이사를 가겠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봄바람 탓인지 컬컬하게 쉬어 있었다. 어머닌 명술의 오줌 싼 요를 뒤집어 넣느라 아버지의 거듭되는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아니, 못 들은 척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사를 가야겠다고. 이사? 명희는 속으로 따라했다. 우린 서울로 이사 간다. 동네 아이들에게 외치고 싶었다. 대문도 없는 집이라고 콩잎 깻잎만 싸운다고 놀리던 애들에게 보란듯이 뽐내고 싶었다. 너 아버지 손톱 있냐? 하고 느물대던 사내 애들에게도 돌팔매처럼 아프게 그 말을 던지고 싶었다. 벌써 몇 달째나 아버지의 입에서는 술 냄새와 더불어 이 사람 말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구색 없이 산다고 개 돼지 보듯 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반듯한 이마 하나로 견뎌온 어머니의 침묵에는 도시 생활에 대한 크나큰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서울, 그곳은 얼마나 근사하고 좋은 곳일까. 아이들은 일도 하지 않고 단 것만 먹겠지. 서울 가서 노동을 할 바에야 여기서 남의 일을 해도 살 수 있을 게 아니냐고 어머니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창피하게. 아버지가 내뱉었다. 아버진 그곳을 뜨고 싶어 했다. 아버진 모든 것에 실패했다. 원래 아버지의 꿈은 손발이 다 닳아져 없어지더라도 자신의 농토를 갖는 일이었다. 정말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진 대가로 그는 몇 뼘의 땅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식구는 늘고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다. 돼지를 키웠다. 사료값이 폭등했다. 온상을 했다. 그 해엔 오이를 심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 어느 것도 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없어 남의 말만 듣다 보니 망하고 말았다. 땅 한 조각씩을 날렸다. 땅을 팔지 않고 다음 해까지 버틸 힘이 그에겐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마지막에 아버지는 소년 일적의 솜씨를 배워 익힌 광주리를 만들었다. 쌀이나무를 베어다 물에 불려 쪄낸 후 껍질을 벗기고 그것들을 단숨에 광주리로 엮어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광주리는 넘쳐나는 플라스틱 소쿠리에 눌려 길을 펴지 못했다. 뭐 드시겠어요? 다방 아가씨가 쟁반을 한 손에 들고 물었다. 엽차가 탁자 귀퉁이에 이미 놓여 있었다. 명희는 그것을 끌어당겼다. 조금 있다가요. 아가씨는 직업적인 무표정을 명희 앞에 흩어놓고 엉덩이를 흔들며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한때 여대생들이 왁자지껄 들어왔다. 근로자 교회에서 보았던 여대생들과는 다른 부류의 여대생들이었다. 화려하고 거리낌이 없는 그녀들은 멀리서 보았을 때는 다 그럴싸해 보였지만 막상 옆을 지날 때 보니 그저 그랬다. 투박하거나 여드름이 만발했거나 눈화장이 개슴츠레하거나 했다. 그러나 그 중에 두엇은 시선을 끌만했다. 명희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일 그녀들을 가만히 훔쳐보았다. 괜찮다고 생각한 2명 중에 하나는 보면 볼수록 예쁘장한 얼굴이었다. 그녀들은 대체로 명랑했고 자유스러워 보였으며 저희들끼리지만 애교 넘친 목소리로 얘기했다. 명희는 자기가 입고 있는 코르덴 점퍼를 내려다보았다. 너무 오래 입어 색깔이 바랜데다 후줄근했고 소매 안쪽의 털이 몸통 부분에 스쳐 드문드문 빠져 있었다. 그 밑으로 검정색 통치마와 비닐 구두. 명희는 자신의 발을 의자 안쪽으로 밀어넣어 앉았다. 흥식이 왔다.
그는 앉자마자 떠들썩한 여대생들의 좌석으로 잠시 시선을 보냈다. 그 시선이 한 지점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명희는 흥식의 그 시선이 아까의 예쁜 여대생 얼굴에 가서 머문 것이 아니기를 속으로 빌었다. 이런 때 지속되는 흥식의 시선은 점차 뻔뻔해지고 야비해진다. 흥식이 이렇게 여대생들을 맛보게 된 것은 아마도 공당 근처에 천막을 쳐놓고 있던 근로자 교회를 다니고부터일 것이다.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다. 민중이니 민주니 구조적 모순이니 하는 말들에서 그는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생존권을 찾아야 하고 최저임금제를 획득해야 하며 절대 빈곤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다시 이 세상으로 나왔다. 나를 알게 되고 나름대로 명확해진 것만은 사실이었다. 맨 처음 그는 그 교회의 목사였던 승우 형에게 형, 차남이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하고 물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그것만도 아니었다. 스스럼 없이 대학생들의 어깨를 치고 청바지를 바꾸어 입으며 남도 소리나 말뚝이 춤을 어썩겨 추고 동전 두 잎을 짤랑 넣어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고 돌아오는 밤이면 좋긴 좋았지만 무엇에 홀린 것 같았었다. 그것을 명희는 알았다. 명희도 그랬으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아, 이럴 수도 있어. 그들은 환희에 부르르 떨기까지 했다. 게다가 승우 형은 공장에 다니는 금이와 결혼했고 손가락이 잘린 프레스공 경진이가 대학을 졸업한 주희 누나와 결혼하는 것을 그들은 다 보았다. 주희 누나는 밤늦도록 공장에서 일하는데도 불행해하지 않고 주름진 얼굴로 늘 웃었다. 현장 언어로 시를 쓴다고 했다. 대학생들은 끈질기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었고 그런 그들의 삶을 좌회전 인생이라 불렀다. 부자들은 이제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공장 아이들 앞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뻔뻔함이 미웠다. 잔업 때문에 다리가 붓고 가위질로 물집이 생기고 매수 빼는 기계로나 취급되는 자신들의 삶이 불쌍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평생 가난을 못 면하는 생활이 전에는 어쩔 수 없고 당연한 일이었는데 대학생들과 지낸 후로는 분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공장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명희와 흥식은 직장을 잃었다. 승우 형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느 곳도 바꾸지는 못했다.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따뜻한 봄은 오지 않았고 노동자들이 역사와 사회의 주인이 되는 날도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흥식은 7번이나 명희는 5번이나 이력서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흥식은 밖에 나와서도 다른 여대생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려 하였다. 실업자로서 그는 사실 쓰라리고 외로웠다. 그러나 다른 여대생들은 콧방귀를 끼고 내리보고 어림도 없다는 듯 그를 능멸했다. 예쁘고 가냘팠던 주희 누나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러나 명희는 안다. 대학생들이 좌회전 인생을 살아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성공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순간적으로 그들의 눈에 반짝 스치며 지나가는 빛을 명희는 놓치지 않고 보았다. 승우 형마저 그랬다. 그들은 그것을 숨기려 했다. 부러움이랄까 질시랄까 그런 감정들이었다. 형들이 잡혀 들어가서 재판받을 때도 그녀는 딴 생각을 했다. 한복 한 벌, 고무신 한 켤레 차입받지 못하고 푸른 죄수복과 검정 고무신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승우 형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제일 빛나 보였다. 제일 당당해 보였다. 유독 초라한 그의 모습이 다른 형들 속에서 의연한 것은 그의 머릿속에 든 지식과 그의 뒤에 든든히 버티고 있는 학력 때문이었다. 명희는 그런 생각을 했다. 흥식이 저 자리에 서 있으면 결코 저렇게 멋있지는 않을 거라고. 아가씨가 왔다.
흥식의 시선은 돌아왔고 그들은 차를 시켰다. 명희는 커피를 시켰지만 흥식은 율무차를 시켰다. 그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절대로 안 하는 주의를 가지고 있다. 차가 오자 그는 설탕을 2스푼 떠넣어 남자치고는 오래 저어 스푼을 여러 번 턴 후 그것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셨다. 그러고는 주머니를 뒤졌다. 양복의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안주머니, 그리고 바지주머니까지 뒤지더니 담배가 없군 했다. 건강에 해로운데도 그가 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담배이다. 그는 사업상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명희는 아가씨를 손짓해 불러 담배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차를 마실 때 흥식은 돈이 1,000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손톱깎이와 쪽집게 등을 파는 장사가 왔을 때 그것 일체를 그 돈으로 사던 것을 생각해냈다. 그는 조금도 미안한 느낌을 갖지 않았었다. 그는 차값은 을의 명의가 내겠거니 여기고 오로지 남은 1,000원으로 그 당장에는 별 필요도 없는 손톱깎이 한 벌을 샀던 것이며 또 그전에도 단돈 1,000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것으로 목욕을 가야 한다고 못 박아 두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늘 그랬다. 언제부터인지 그는 누구에서건 특히 명희에게서는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세상 모두에게서 자기가 당한 것만큼을 받아내려 하고 있었다. 명희는 이런 글을 겪을 때마다 고추물을 마신 것처럼 속이 쓰렸지만 어쩌는 도리가 없었다. 자존심을 꾹꾹 눌러 가까스로 그것을 사귀고 나면 또 공중전화 박스가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 88 라이트가 탁자에 얹혀졌다. 흥식은 담뱃갑을 뜯어 한 개비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 맛있게 쭉 들이켰다가 후 토해 놓았다. 연기가 굵은 선을 그리며 천장으로 날아올랐다. 그는 재미가 들린 듯이 자꾸 연기를 토해 놓았다. 안개가 눈앞을 어지럽혔다. 어머니의 손발은 인조 대리석을 가느라 갓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처럼 퉁퉁 불어 있었다. 새로 짓는 빌딩이면 그곳이 어디고 간에 어머니의 일터였다. 몸빼를 입고 타월을 둘러쓴 어머니는 사시사철 구정물 속에서 대리석을 갈다가 녹초가 되어 돌아왔다. 식구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점차 멍해져 가더니 어느 날 어머니는 식당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어머닌 차츰 서울 여자가 되어갔다. 반듯한 이마가 도움이 되었다. 볼에서 시작한 연지가 눈두덩까지 발그스름하게 번질 무렵 공식처럼 어머니는 그 식당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씻은 듯이 사라진 어머니를 2년이나 찾아 헤매던 아버지는 술이 취한 채 공사판에서 일하다 떨어져 죽었다. 흥식이 혀를 내밀며 아직까지도 연기로 장난질을 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동그라미들은 춤을 추듯이 위로 주춤주춤 날아올라 옆에 여대생들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녀들이 까르르 웃었다. 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비닐 구두의 코끝이 보였다. 명희는 그것을 더 뒤로 집어넣었다. 담배 맛은 어떨까? 흥식의 아쉬운 시선은 자꾸 여대생들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던 흥식이 갑자기 장난을 멈추었다. 나 2시까지 성남에 가야 해. 약속을 해놓았거든. 시간을 어기면 안 되니까 우선 거길 가는 게 중요해. 어디 갈 데 있어? 없어요. 아무데도. 명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오늘은 동대문 시장을 안 가도 좋다고 생각했다. 오늘 해야 할 일도 내일 모레 밤샘을 하면 메워질 듯 싶었다. 명희는 시계를 보았다. 12시가 다 되고 있었다. 흥식의 생각은 일단 성남에 가서 시간이 남으면 거기서 점심을 먹을 생각인 듯 했다. 명희도 그러고 싶었다. 같이 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시간이 임박하더라도 그가 볼일을 보는 동안 그녀가 기다리면 되었다.
그러면 느지막이 둘이서 천천히 점심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때 돈 이야기도 비추어 보리라. 명희는 지금까지 푼푼히 모은 돈을 그에게 빌려주고 있었다. 그것의 일부는 그가 지금 취직해 있는 직장의 입사 보증금이 되기도 했다. 명희는 그 중에 몇 분의 1만을 받아도 요즘 생활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은근히 자기 의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고 궁리했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가 특히 더 매몰차게 굴어오므로 이런 얘기를 차마 못 꺼내고 있는 것이다. 가지. 명희는 재빨리 일어섰다. 그녀가 계산대로 걸어가는 동안 흥식은 옷을 바로잡고 가방을 이 손 저 손으로 옮겨쥐며 무엇을 찾는 것처럼 꿈을 대었다. 명희는 계산을 했다. 그들은 청계천 오가를 향해서 걸었다. 명희는 핸드백 속에 남은 돈과 성남에 가서 먹을 점심값을 계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어떻더라도 그와 함께 가는 기분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 돈을 얼마쯤 날린다 해도 좋다. 그녀의 삶에 그런 것을 주고라도 살 수 있는 행복이란 흥식과의 이런 시간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그는 그 자체로서 그녀의 행복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이 그에게 안겨준 뜨거운 맛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의 껍데기였다. 명희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가 퉁명스럽고 비정하고 이기적이고 뻔뻔스럽게 된 것은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공장과 교회를 벗어나 사람들이 물결처럼 흘러가는 이 도시의 이 거리로 나오고부터였다. 주제를 알아야지. 꼴에 입까지 뚫렸군. 쥐뿔도 없는 놈이. 사람들은 그를 내놓고 경멸했다. 잘못 건드리면 큰 화를 입을지 모른다고 쉬쉬하며 숫째 피해가는 이도 있었다. 그는 7번이나 봉제 공장에 이력서를 들이밀었지만 절단 기술이 있음에도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끊임없이 집에서 서툰 글씨로 이력서를 베끼던 그는 드디어 어느 날인가부터는 그런 노력을 포기해버렸다. 전과자의 기분을 맛보며 그는 좌절의 늪에 빠져 2년을 허우적거렸다. 한두 달은 씩씩거리며 열심히 다녔다. 그러나 힘으로 하는 일은 그에게 걸맞지가 않았다. 그것은 명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랬다. 그는 남과 같은 체력을 타고나질 못했다. 여름을 넘기자 그는 아편 중독자처럼 새까맣게 말라 있었다. 그는 그곳을 그만두었다. 그러고는 실적이 없으면 월급도 없는 회사들로 전전하더니 명희를 찾아와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명희 또한 취직을 못하고 집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간신히 연명할 때였다. 차비에서 차값, 점심값으로 발전하더니 나중에는 목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얼마만 있으면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명희는 저축해 놓은 돈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직장이 흥식이 지금 다니고 있는 출판 보급소였다. 그는 밟고 밟히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았다. 남이 약속해 놓은 자리에도 그들은 그 사람을 제치고 가서 팔았다. 이제 그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다. 기가 죽지도 않는다. 어떤 땐 이 세상 모두가 자기의 돈을 갉아먹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가 이처럼 알 수 없게 변해버린 것은 실업에서 오는 깊은 절망과 어쩔 수 없는 체념과 출판사 외판원이라는 오늘의 각박한 현실이 가져다 준 당연한 결과라고 명희는 생각했다. 원래 그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최초로 이해해 준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 무렵에 그는 따뜻하고 순박했다. 봉제 공장 뒤로는 호박꽃이 피는 언덕이었다. 조랑조랑 호박들이 열렸다가는 제풀에 떨어지고는 했다. 밤일을 끝마치고 밖을 내다보면 희뿌연 안개 속에 일찍 출근한 흥식이 서 있었다. 그는 늘 푸르스름한 안개를 등에 지고 호박 덩굴을 가슴 가득히 안고는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장례를 약속한 사이였다. 수혜품들이 번개처럼 명희의 손가락 사이를 지나 끝마금을 하고 검사실로 들어갔다. 검사실과 작업장 사이는 유리문이었다. 유리문 안에서 현란하게 펼쳐지는 침대 커버와 쿠션과 베개들을 바라보며 명희는 항상 저것들이 우리가 만든 것일까 하고 의심하곤 했다. 너무 곱고 예쁘고 아름다워 어지러웠다. 합격 사인이 떨어지면 낮조와 교대를 하고 콧구멍부터 정수리까지 동시에 꿰뚫을 듯이 악취를 풍기는 화장실을 지나 밖으로 나온다. 신트림을 울리며 라면을 사러 가는 축들, 노랗게 뜬 얼굴을 꾸부정한 어깨 위에 얹고 집으로 돌아가는 축들. 그런 속에서 명희는 언제나 가슴이 빠개지는 듯한 행복을 느끼며 언덕으로 올랐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도 이 순간이었다. 다 오르면 흥식이 안 졸았어? 하며 가죽 점퍼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이나 뜨끈한 우유 봉지를 내주곤 하였다. 그는 출근을 하는 길이었다. 그는 재단사가 재단해 놓은 옷 본을 수백 겹의 옷가미에 올려놓고 절단기로 자르는 일을 했다. 그는 정규사원이었고 따라서 방근무가 없었다. 그들이 이렇게 의좋게 지내는 사이 승우 형의 친구가 공장에 들어왔고 아이들은 전부 똑똑한 그 형에게 끌렸다. 형은 분명 명인애들을 위해 싸워주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성남행 좌석버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 올랐다. 명희는 중간쯤으로 가서 창 쪽에 앉았다. 다행히도 흥식이 기다리고 섰다가 아무 불평 없이 명희 옆에 앉아주었다. 옛날에 그를 상기할 수 있는 때는 이런 때뿐이었다. 차가 출발을 했다. 흥식은 가방을 명희 옆에 밀어 놓았다. 그리고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잠잘 태세를 취했다. 명희는 차를 타고 가며 경치를 보고 싶었다. 먼지 낀 서울이지만 차를 타고 내다보는 거리는 그녀에겐 늘 새로웠다. 아침을 먹지 않아 조금 어지럽긴 했으나 흥식이 자기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마음이 흐뭇했다. 차가 장충동을 지나 한남동을 통과했다. 한강은 개발 공사를 끝냈으나 강가에 나무 한 그루 없었다. 철새들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한강을 양옆으로 훑었다. 숙모와 함께 살 때 유일하게 위안을 주던 것이 한강의 철새들이었다. 성내동의 집에서 나와 연립주택들을 지나 작은 길을 하나 건너면 바로 한강이었다. 사실 숙모의 냉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가는 중학생들을 보는 것과 삼촌과 숙모의 그 지긋지긋한 싸움, 그리고 송곳에 찔린 듯이 그악스럽게 울어대던 어린 사촌 동생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일이었다. 그때마다 명희는 명순을 데리고 한강으로 나오곤 하였다. 명희는 사실 삼촌 집을 떠나서 독립해 나온 후 여자로서 성숙해감에 따라 차츰 숙모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남편은 기약 없는 막벌이꾼이요. 아이들이 셋이나 되는 데다 단칸방을 면할 수 없었던 숙모로서는 그녀 자신이 파출부로 일하지 않으면 먹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절에 그들 자매가 얹혀 살았으니 그럴 만도 했다.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았고 속도 상했지만 그 시기에 거기서 밥 끼니라도 얻어먹은 게 다행이었다. 한강은 그때와 너무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명희는 그래도 마음을 부드럽히며 회색빛 하늘과 회색빛 교각을 바라보았다. 아, 비가 오려나 보다. 명희는 공연히 설레었다. 툇마루가 그녀의 잠자리였다. 손바닥만한 방 안은 합판으로 된 장롱과 서랍장과 알루미늄 함만으로도 반 너머를 차지했다. 게다가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들이 켜켜이 구석구석에 쌓여 있었다. 거기서 그들 6 식구가 잔다는 것은 무리였다.
살림을 좀 드러날 수도 있으련만 숙모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명희는 숙모가 시키지 않더라도 방에서 자는 것은 사양할 작정이었다. 툇마루가 아주 좁긴 하지만 명순과 함께 거기서 잘 작정이었다. 그러나 삼촌은 특히 술이 취한 날이면 명순을 데리고 들어가 품에 안고 잤다. 그런 날이면 명희는 혼자서 잤다. 곧 어둠이 친근하게 찾아들었다. 그녀는 혼자서 누워있는 잠들기 전까지의 그 툇마루의 정적을 좋아했다. 별이 총총 뜨는 밤이면 정답게 반짝이는 크고 작은 별들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저녁이면 목 밑까지 쳐올려 둥둥 감고는 바람소리를 콧마루에 맞으며 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가 오는 밤이 좋았다. 그런 날이면 두둑두둑 비가 듣는 소리를 듣거나 언니나 이모 같은 상냥하고 어여쁜 여인의 기척 같은 이슬비의 속삭임을 들으며 잤다. 그녀는 그런 날의 그 젖은 정겨움을 좋아했다. 방 안에서 스며 나오는 불빛에 빗줄기들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내리곤 했다. 처음에는 마당에만 내리다가 그 다음에는 툇마루 밑에까지 쳐들어오고 드디어는 아궁이를 적시는지 지직지직 소리를 내다가 이윽고 점차 마루로 올라와 한 발 한 발 자신의 몸을 적시는 빗줄기들을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기다리곤 했다.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온 몸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다리를 구부리며 그러면서도 그녀는 빗줄기들의 친근한 건드림이 싫지 않았다. 그 간지러움이 여간 좋지가 않았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러울 때라도 그녀를 감싸 안아주는 것은 비 오는 날의 포근함이었다. 두둑두둑 비가 듣는 소리, 탁탁탁 비닐 슬레이트를 치는 소리, 안개가 피어오르며 온 시야가 뿌연 회색빛으로 물들고 정다운 언니나 이모의 기척같이 이슬비가 내리고 비 오는 날이면 그녀는 감미로운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면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착각이 들며 이유도 없이 마음이 안정되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날은 견딜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겨울이 되어 서랍장을 내놓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그리고 그녀들만의 방을 갖게 되었을 때도 비만 오면 베개를 안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누르기 어려웠다. 날씨가 흐리고 안개만 끼어도 오늘도 비가 오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곤 했다. 오늘도 비가 오려나 보다. 날씨는 완전히 흐려졌다. 영동을 지날 무렵부터는 사뭇 어둡더니 말죽거리를 지나면서부터는 정말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다. 명희는 유리창을 때리는 그 빗줄기들에 뺨을 대고 있었다. 흥식은 몇 번 마른 하품을 하더니 엉덩이를 앞쪽으로 빼고 눕듯이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명희는 몇 번이나 말을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화를 낼까봐도 두려웠고 혹시 잠을 자는 것이라면 몇 분이라도 더 자게 내버려 두고 싶었다. 흥식은 하는 일이 고되지 않을 텐데도 언제부터인지 힘겨워하는 듯한 권태의 몸짓을 몸에 달고 다녔다. 날씨는 사나워지고 있었다. 세곡동에 다다르니 망망대해처럼 펼쳐진 비닐하우스들 위로 바람까지 을씨년스럽게 불었다. 간간히 끼어있는 보기 좋은 양옥집들조차 비바람에 때깔을 잃고 초라해 보였다. 명희는 비가 오는데도 왠지 황량한 감을 맛보았다. 쓸쓸했다. 옆에 흥식이 앉아있는데도 아니 그가 옆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쓸쓸했다. 차가 검문소를 지났다. 여기서부터 길은 갈라진다. 목적지에 따라 차를 갈아타야 한다는 것을 명희는 상기했다. 얼마 전 남한산성에 갈 때의 경험으로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명희는 어쩔 수 없이 흥식에게 이유를 설명하며 목적지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볼멘 소리로 마지못해 대답했다. 몰라, 그냥 가. 중앙시장 근처라나. 틀리면 택시 타고 가지 뭐.
명희는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이 탄 차는 중앙시장 쪽으로 가는 차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틀림없이 내렸다. 1시 15분이었다. 그가 찾는 자그마한 빌딩이 보였다. 그들은 장소를 확인하고 큰 길을 2번 기역자로 건너 한식집으로 들어갔다. 명희는 내친 김에 흥식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사주고 싶었다. 2인분을 시켰다. 숯불 위로 양은으로 된 둥근 불고기판이 걸쳐지고 약간 도톰하게 썰어 양념한 검자주색 불고기들이 지직 소리를 내며 얹혀졌다. 그것을 정성껏 펴가며 구워 명희는 익는 대로 흥식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 척 불고기판에 고인 국물과 물김치와 파래 무침만으로 편하지 않게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다. 그러나 고기 2인분은 얼마 되지 않았다. 흥식 앞에 자리가 빌 때마다 자꾸 익은 것을 그리로 옮겨놓곤 했지만 얼마 안 가 곧 바닥이 났다. 흥식은 양이 덜 찬 것 같았다. 명희는 눈 딱 감고 2인분을 더 시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출혈이 너무 심했다. 고기 더 시킬까요? 헛말처럼 물어보았다. 흥식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고기 1인분을 더 시켰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워 역시 흥식 앞으로 모조리 밀어놓았다. 어지간히 다 먹고 불에 타 오그라진 두어 점이 남았을 때 흥식은 마지못해 한마디 했다. 너도 먹지 그래. 후식으로 과일이 왔다. 배가 3조각 네모난 접시 위에 얹혀 있었다. 명희는 그것을 이쑤시개로 꽂아 흥식에게 주었다. 그가 그것을 차례로 다 먹고 입가심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에 명희는 재빨리 일어서 나와 계산을 하였다.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녀는 이미 내려앉은 가슴을 꾹 눌렀다.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과 할 수 없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하며 그 지하의 다방으로 들어갔다. 나 여기서 기다릴게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흥식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식곤증과 피곤으로 온몸이 나른해져 앉아있는 것조차 몹시 힘이 들었다. 그러나 미국 방송에 맞춰져 있는 텔레비전을 재미도 없이 보면서 애써 참고 기다렸다. 엉덩이가 베기고 허리가 쑤셔서 더는 정말 못 앉아 있을 지경쯤 되어 그러니까 1시간 30분쯤 지나 그가 왔다. 무표정이었다. 잘 됐어요? 아니. 그는 앉자마자 콜라를 시켜 마시고 텔레비전의 미식 축구를 봤다. 고구마 같은 공이 날아가고 타이어에 바람을 넣은 듯 온몸을 부풀린 남자들이 뛰어가 한 대 엉킬 때마다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꿈틀 움직였다. 시간이 걸렸다. 축구가 끝나자 그는 연방 하품을 하더니 갑자기 일어섰다. 가자. 명희는 또 계산을 했다. 그들은 거리로 나왔다. 중앙시장 입구를 지나 신호를 건너 좌석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사람들이 대여섯 명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산을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었다. 버스는 빨리 오지 않았다. 흥식은 잔뜩 실증난 표정으로 두리번거렸다. 택시는 없나? 그는 한쪽 다리를 흔들었다가 기지개를 켰다가 가로수에 기대었다가 한순간도 가만히 서 있질 못하였다. 택시가 있긴 있겠지만 서울까진 비싸겠죠. 아니, 합승하는 거 말이야. 합승을 하면 가고 싶은 데까지 못 가지 않을까요? 명희의 상식으로는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끼리 합승을 하는 것이므로 그럴 것 같았다. 가. 흥식은 경험이 있을 리 없으면서도 볼멘 소리로 말하였다. 명희는 버스가 빨리 왔으면 하고 자꾸 남한산성 쪽을 바라보았다. 다른 버스는 많이 지나가는데도 기다리는 버스는 좀채 오지 않았다. 흥식은 저쪽에서 2사람만 태운 채 빵빵거리고 있는 택시를 힐끔 바라보았다. 그것을 타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나 같이 타고 가자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돈 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가 낼 수도
명희에게 내라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명희는 그의 자기만 아는 이기심에 가슴이 쓰려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 택시가 빨리 지나가 주기만을 기다리며. 드디어 그 택시가 휙 떠나버렸다. 이젠 살았구나. 명희는 고개를 들고 또 남한산성 쪽을 바라다 보았다. 그래도 버스는 오지 않았다. 또 한 대의 택시가 이번에는 세 사람이 모두 타고 뒷좌석 하나만이 빈 합승 택시가 그들의 코앞에서 눈치를 보며 빵빵거렸다. 흥식이 상체를 숙이고 고개를 들이밀었다. 종로요, 종로. 안에서 운전사의 눈이 빛나며 뭐라고 대답을 하고 그들은 드디어 타합이 된 것 같았다. 흥식은 명희를 돌아다 보았다. 피곤해서 그래. 그는 탄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 타세요. 어서 타세요. 먼저 가세요. 저는 나중 버스 타고 갈 테니까요. 명희는 급히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고는 뒷마금이 너무도 허전해 하늘을 올려다보고 심호흡을 크게 했다. 명희는 비에 젖어 집으로 돌아왔다. 성남에서 그와 함께 있는 동안은 너무 기쁘고 너무 슬퍼 옷이 젖는 곳조차 의식하지 못했는데 집에 도착하니 쉬엄쉬엄 내리는 비에 옷이 꽤 많이 젖어 있었다. 언니, 왜 이제 와? 이거 어떻게 볼까? 그거 물어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부엌에서는 연탄 냄새가 진동했다. 명수는 옆방 희주 엄마한테서 고구마 줄기를 한 움큼 얻어다 껍질을 벗겨놓고는 그것을 볶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명희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몸집이 2학년 푼수밖에 안 되는 작은 동생을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살림살이 하는 것만 좋아하는 아이를 애정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아이도 나처럼 되겠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이 세상으로 던져지겠지. 그러면 조그맣고 힘도 없는 이 아이는 나보다 더 힘이 들까? 언니, 내 손은 꼭 파출부 손 같지? 동생이 제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명수는 체격은 왜소한데도 손은 실했다. 노상 찬물에 손을 담그고 놀아서 그런가 매듭도 굵었다. 명순이 하고 살 일들이 눈앞으로 지나갔다. 두려웠다. 정말로 파출부를 하면 어쩌나. 너무 고되어서 사람마저 변해가면 어떻게 하나. 흥식은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병신이라는 말이 입에 붙고 포악해져 가고 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이든가 그가 내뱉었던 말이 계시처럼 떠올랐다. 그래, 그래서 그는 나한테 그러는구나. 병신아, 내가 너한테 안 그러면 누구한테 그러니? 너한테밖에 그럴 때가 더 있어? 어느 미친놈이 내 투정을 받아주냐고. 그의 말을 생각하자 명희는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둑두둑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밖은 회색빛 안개가 피어오르며 밤이 오고 있었다. 두둑두둑, 탁탁, 두둑두둑. 졸음이 왔다. 명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향에 온 듯한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아득한 심연으로 빠져들었다.